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3페이지입니다. 네, 43페이지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지금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이러한 개정 과목. 그러니까 일단 개정 과목부터 여러분 다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잘 처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시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처분 손실과 같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 방법. 그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어떻게 구하느냐?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으로 구하죠. 예. 그래서 장부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에 대해서 여기 이종자산의 교환, 동종자산의 교환의 회계 처리 방법이 우리 교재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설명의 핵심은 제가 짚어드린 대로, 자, 이종자산, 종류가 다른 자산의 교환 거래에서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그 유형자산, 차변에 오는 요 유형자산, 이 기계장치 B라고 하는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취득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라,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기계장치 B의 금액을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기록해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서 기록하고, 동종자산은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해서 기록해라. 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분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날 무렵에 제가 인쇄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종 자산의 교환 거래를 예를 들었어요. 자, 거기 이제 거래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용하던 복사기를, 근데 그 사용하던 복사기의 그 내역에 대해서 괄호 속에 표시해놨습니다. 이 복사기는 취득원가가 5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이고 시가는 150만 원이에요. 자, 이종자산이면요, 요 시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용하던 복사기에 요 시가에 주목해야 돼요. 사용하던 복사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에 제공했어요. 거래처로부터 포장기계를 받았습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런 거. 회계 처리할 때 받은 거에 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의 공정가치는 회계 처리할 때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써요. 그러나 문제를 낼 때는 제공받은
기계에 취득원가는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고 공정가치는 얼마고 다 줘요. 알아서 판단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간의 교환거래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이종간이야 동종간이야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딱 잘라줍니다. 이종간이다 동종간이다. 그 판단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이종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이종간의 교환거래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어떻게 인식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주목을 해라 그랬습니다. 시가가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라. 네, 요걸 판단하시고 그럼 한번 분개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 거래는 복사기를 주고 기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기계, 우리 회사 기계가 됐으니까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야죠. 근데 얼마로 증가시켜야 돼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그래서 기계장치를 150만 원에 취득한 걸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150만 원 돈으로 줬나요? 아니죠. 뭐로 줬어요? 복사기로 줬습니다. 그래서 배변에 가는 건 복사기가 개정 과목이 비품이죠. 비품.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시 분개하는 거 우리 앞에서 그 42페이지에서 나왔었는데 대변에 가는 건 요 항상 요 취득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시에는요 대변에 그 처분 자산이 항상 취득금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왜 장부금액을 기록 안 하고 취득금액으로 기록하느냐? 왜냐하면 취득금액으로 기록하고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 요 차감 계정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자산의 차감 계정은 없어질 때 자산하고 반대쪽에 가서 없어집니다. 비품이 없어질 때 비품이 대변에 가야 없어지죠. 자산 감소. 그러면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반대쪽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할 때 이거 기본이에요.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비품, 이 복사기의 장부금액은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500에 취득해가지고 그동안 감가상각 한 것이 400이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되면은 장부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 복사기의 장부금액은 처분 당시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장부금액 100만 원짜리를 얼마를 받고 파는 셈이 됐어요? 150만 원 받고 파는 셈이 됐죠. 그러니까 50만 원 이익 본 거예요. 그것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종간의 교환거래에서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꼭 인식한다는 거, 이거가 이 문제의 정리에서는 이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걸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이미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에서 다 한 거예요. 이미 이 앞부분에서 이미 공부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환을 했는데 이 기계를 얼마로 기록해야지? 이거는 지금 교환거래에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이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를 보겠습니다. 동종자산의 교환거래.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용하던 복사기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그 복사기입니다. 그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또 포장기계, 똑같은 포장기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동종 간의 교환거래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공한 자산이나 받은 자산이 똑같아요. 근데 동종으로 보고 우리가 회계 처리해 보는 거예요. 동종으로 보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기계 받았으니까 차변의 기계장치, 장기라고 했네요. 어이구, 장치. 제가 오타를 했군요. 장치. 그래서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기록한다? 제공한 자산, 이 복사기에 요 두 개를 차이를 내면은 100만 원이죠. 요 10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별의 기계장치는 100만 원으로 취득원가를 기록해야 돼요. 자, 복사기는 대변에 어떻게 기록해요? 취득원가로 500만 원. 그리고 없어졌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와서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그렇게 하면 차변 대변 합계가 500만 원으로 끝나버려요.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이게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하는 게 동종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그런 처분 손익이 아예 안 나타나요. 왜냐면 장부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딱 차대변이 딱 맞아버려요. 감가상각 누계액 기록하면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해져 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회계상 거래에는 교환 거래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거래로 인식합니다. 부가세도 과세됩니다. 교환 거래도 부가세도 과세돼요. 그래서 교환 거래는 우리가 뭐 원재료를 빌려 쓰고 다시 원재료로 갚았다든가 이런 것이 동종 간의 교환 거래예요. 네. 우리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좋은 우리하고 동종 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 회사에서 제때 그 주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 도착은 안 했네. 근데 우리가 주문량이 밀려가지고 책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다른 가구 회사에다가 야, 우리 이런 나무가 필요한데 혹시 재고가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있다. 그러면 그거 좀 물론 땡겨서 빌렸습니다. 그거 매입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 회사에서는 빌려준 회사는 매출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받을 때 돈으로 받을까요? 우리 돈으로, 내가 돈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똑같은 나무 오면은 그 양만큼 갖다 주는, 이게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할 때 서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주고받을 때는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 이런 거 전혀 안 나타나요. 똑같은 물건 받아서 똑같은 물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네. 자, 그래서 요 예제로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참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유형자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형자산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유형자산은 그 취득원가 문제도 있고 감가상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처분시 문제도 나오고 또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그 지출되는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유형자산에 공부할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번째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재평가. 하나 더 있구나. 아이고 2개가 더 있네. 네. 네, 2개가 더 있어요. 재평가 말고도.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여러분 재평가 한다는 건 뭐냐면 대개 유형자산은 처음에 취득하면 취득원가로 장부에 기록하고 감가상각만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초에 인식한 시점이 뭐예요? 유형자산을 최초에 인식했다는 건 최초에 취득한 거죠. 예. 취득한 이후에는 그 취득한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게 원가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모형은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FAT 1급에서는 재평가 모형은 아예 문제로 내지도 않습니다.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TAT 2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서 회계 정책으로 우리가 유형자산 분류별로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유형자산 분류라는 건 뭐예요?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별로. 그래서 만약에 당사는 회계정책이 토지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을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 이것이 뭐예요? 그 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적용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재평가라는 것은 공정가치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공정가치. 시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액이 크고 또 시가라는 게 이게 거래 금액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토지 건물이 아닌 공장에 쓰고 있는 기계장치라든가 또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게 늘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회사에서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게 존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분류별로 유형자산을 개정 과목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평가 모형 하면은 토지 건물, 나머지는 그냥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원가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누계액 요것만 차감해가지고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또 손상차손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손상차손도 언급이 안 되죠. 예.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어떻게 원가 모형으로 우리가 FAT 1급에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장부금액은 뭐라고 그랬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아까 앞에서도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손상차손 누계액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손상차손은 보니까 그 뒷장에 설명이 나오네요. 예.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손상. 유형자산에 손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가상각처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용연수 동안으로 균등하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 그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런데 손상차손은 뭐냐면 균등하게 이렇게 미리 예측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 유형자산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건물 같으면은요 만약에 큰 지진이 나게 되면은요 건물이
한 30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건물이 어디로 기울였든가 약간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장부 금액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돼요.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때 손상 차손을 인식해서 감가상각비처럼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원가 모형은 우리가 장부 금액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재평가 모형에서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요. 먼저 취득원가를 무시해버리고 평가하는 날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을 빼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빼는데 재평가 모형에서는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차손 누계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은 항상 시장 가치대로 장부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 설명을 보면은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는 결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산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산 때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 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증가액은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증가액의 개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이고 이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에 해당해요.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이죠.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것은 일단 잊어버리세요. 네. 뒤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앞에 것만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래서 그 개정 과목이 뭐다? 재평가 잉여금이다. 재평가 잉여금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분계를 써보면요. 만약에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건물이 증가했어요. 건물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1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본다면 차변에 건물 100만 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건물이 유형자산이죠. 차변이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는 건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의 건물은 자산 증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100만 원은 자본 증가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그 밑에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 금액이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앞에 것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아까 증가액은 뭐였어요? 기타 포괄 손익. 자본이었습니다. 감소액은 손실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손익이니까 손실입니다. 그런데 손익이라고 했어요. 예, 손익이라고. 손실이. 네. 자, 당기 손익에는 손실도 들어가는 거니까 감소니까 손실이겠죠. 자, 건물이 100만 원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건물 100만 원. 그렇죠? 건물 100만 원 자산 감소니까요. 차변에 재평가 손실로 기록합니다. 100만 원. 그래서 이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당기 손익으로 간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재평가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증가하면은 그게 자본이요. 자본의 증가요. 증가하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걸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하는 게 1차적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근데 이 건물이 한 20-30년 이렇게 쓰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그 안에 가격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 시세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재평가 잉여금만 증가하겠네요. 네. 만약에 재평가 유형으로 갔다. 그러면 요새 지금 전국적으로 다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네. 부동산 과다 보유한 사람들한테 중과를 하고 막 이런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토지 거래가 안 된대요. 예. 제 친구가 이 이천 여주에서 토지만 이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연말이라고 한번 만났는데 현 정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불만인 거야. 대출을 딱 막아놓으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다. 손님이.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살래도 어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사는데 이제 투기할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만 사야 돼. 이 자기 돈으로 사면 너무 자기 돈이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다 1억짜리 땅을 살려면은 한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리고 내 돈 5천만 원 이런 식의 하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들 이대로 가면 떨어진다.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쌓였다고 봅시다. 100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이. 근데 올해 떨어졌어요. 얼마? 100만 원 떨어졌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걸 손실로 인식하느냐? 아니다. 올라온 거, 1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그거를 먼저 재평가 잉여금에서 자, 주 1을 볼까요? 여기 주 1.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증가액이 있는 경우에 이걸로 회계 처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이 아니고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재평가 손실은 아니다. 과거에 이미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많이 유보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기록해라. 자본의 감소로. 이해가시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는 그 반대입니다. 요 위에 거는.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재평가 이익은 그냥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어떨 때는 가격이 올랐을 때 잉여금 자본으로 처리하고 어떤 때는 재평가 이익 수익 발생으로 처리하느냐. 아까 그 반대의 경우예요. 자, 건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몇 년째 계속 떨어지다가 정부가 갑자기 반대 정책을 쓰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이 또 천정부지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땅도 오르고 건물도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막 가격이 올라가요. 그건 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동안 계속 재평가 손실이 한 1,000만 원 정도 쌓였다고 봐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 1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자본으로 보느냐? 아니다. 과거에 손실로 처리했던 것만큼을 이익으로 봐야 돼. 자, 여기 설명 볼까요?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경우에 주일 이익 배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뭐 지금 요게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나와 보고 이게 몇 번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그래야 완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보고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예,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라는 걸 좀 기억한다는 거. 예, 요게 자본이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되는 자본이라는 거. 예,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은 유형이 두 가지다. 원가 모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가지고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재평가 모형,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가지고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형식. 이렇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차이를 알아둡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손상차손, 여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지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형자산이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참 말이 어려워요. 자, 뭐가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는 얘기냐면 자,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당해 유형자산, 지금 해당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기대되는 현금 흐름 총액, 그게 뭐냐면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현금. 그러니까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이 그 추정액이 현재 장부금액보다 미달하다 이거예요. 현재 만약에 아까 그 건물에 우리 회사 장부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인데 지금 이걸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4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미달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을 해야 되라. 그 차액 4천만 원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경우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아니라 손상징후로 인해서 원인이 손상징후일 때 그런 얘기. 원인이 손상징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진이 났다든가 폭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요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회수 가능액이 뒤에 회복이 됐어요. 네,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기서부터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는 장부금액보다 미달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때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좀 예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반대 개정 과목은 그 해당되는 자산을 쓰시면 돼요. 해당되는 자산을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뒤에 문제 풀 때 이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손상차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TAT 2급에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부보조금. 네. 정부보조금은 하여튼 최근에 TAT 2급 문제를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회차이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정부보조금이 아마 최근에 이 정부보조금이라는 게 기업들이 받는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에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은 제공되는 자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첫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지금 우리는 이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유형자산에서 이 정부보조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이 뭐냐? 정부의 요건을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장기성 자산이 유형자산이죠. 기계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 기계장치겠죠 주로.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취득을 하여야 하는 1차적인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이다 이거예요. 자,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한마디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기후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상들이나 국가적으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같이들 고민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엔진, 우리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동차들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조만간에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뀐다. 예.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운송용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꾼다면 정부가 그 화물차 구입 대금의 50%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 그게 바로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 관련 보조금은 뭐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코로나 이걸 맞이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지금 뭐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 보조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영업자에게 뭐 영업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집합금지를 내린다든가 하면은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죠. 직종별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또 매출의 규모별로 또 준다든가 하여튼 판단해서 줍니다. 그건 뭐예요? 자산을 취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걸로 종업원들 급여를 주든 아니면 건물 임차료를 내든 알아서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인 것이죠. 자산 관련 보조금이 아닌 나머지가 다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입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에서 유형자산 쪽이니까 여기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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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에서도 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요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죠. 보조금 수령. 요것도 인쇄를 해서 아예 나눠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평가 예제도 여기 있네요. 예, 이걸 제가 인쇄해서 여러분 메모하실 필요 없게끔 하면서 봐. 이게 양쪽이니까 2페이지니까 양면으로 인쇄해서. 자, 제가 나눠드렸죠?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그 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먼저 교재에서 보시면은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때는요,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 이런 개념과목을 씁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정부 보조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의 차감 계정이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돈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현금 차감. 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지만 반대로 옆에도 간접적으로 이건 정부 보조금이다라는 걸 차감 계정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책으로 다시 가서 관련 자산을 취득할 때 회계 처리. 자, 차변에 기계를 샀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돈을 지급했겠죠? 그러면서 이 현금은 이제 돈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현금에 해당되는 정부 보조금은 이제 차감 계정이니까 없어져야죠. 없어질 때는 반대쪽 와서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하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변에 또 정부 보조금을 만드는데 이때는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코드는 다릅니다. 개념과목 명칭은 같지만. 자, 그래서 다시 유인물로 가서 2번을 보시면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환경개선 기계를 1억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1억. 자산 증가했죠? 대변에 현금 1억. 자산 감소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보조금 받은 현금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감 계정 없어져야죠. 차변에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기계장치 중에서 3천만 원은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정부 보조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3천만 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감가상각도 안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이 시점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7천만 원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7천만 원입니다.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빼고 남은 뺀 7천만 원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금액은 얼마죠? 1억 원이죠. 자, 그래서 취득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으로 다시 가서요, 교재로 가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결산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 때.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년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분개하지요, 감가상각할 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해요. 자, 정부 보조금이 차감 계정인데 이 정부 보조금도 내용 연수에 맞추어서 감가상각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상각을 합니다. 상각한다는 건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는 거니까 이쪽에 와서 없어져요.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대변을 감가상각 비용 취소로 기록합니다. 왜 비용 취소냐? 이 감가상각을 1억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안에는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만큼은 비용에서 빠져야 돼. 회사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취소시킵니다. 정부 보조금 상각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유인물로 가면은요, 아까 1억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결산 때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장치는 내용 연수가 5년, 잔존가치는 제로이고 정액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5로 나누면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래서 딱 1년 됐다고 보고 2천만 원입니다.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2천만 원 감가상각비, 대변에 자산 감소죠.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3천만 원을 5년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6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차변에 600만 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에서 600만 원 상각하니까 이제 2,400 남은 거죠. 그리고 그 600만 원은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는 겁니다. 비용 취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1,600만 원만 계상이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상각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저렇게 되면 1,600이 되겠죠. 자, 밑에 또는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1,600에서 1,400. 예. 이 2,000에서 600을 빼니까 1,400. 그래서 이 밑에 또는은 아예 요 감가상각비를 표시하지 않고 여기 감가상각비에다 그냥 1,400을 표시해요. 그리고 정부보조금 600 쓰면은 이게 차자변이 2천만 원으로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걸로 회계 처리해도 되고요. 아래 걸로 하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 밑에 것보다는 위에 걸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의 모델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TAT 2급은 TAT 2급 시험은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 회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분계를 하는가, 기계를 취득했을 때 어떻게 분계하는가, 그리고 결산 때 어떻게 분계하는가.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 그 유형자산 재평가 예제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